광해군과 중리외교. 시대를 앞서간 군주인가 명분에 밀린 패배자인가.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신흥 제국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의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 서쪽에서는 500년 조공의 의리를 앞세운 명나라가 출병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무너질 것을, 여진족의 후금이 천하를 손에 넣을 것을, 그리고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면 조선도 함께 멸망할 것을. 하지만 그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의리를 지키다 나라가 망하는 게 옳은가 살아남는 것이 옳은가? 이 질문 하나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광해군. 그는 신하들에게 배신자라 불렸습니다. 후대에는 폭군이라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야 성각자라 재평가받았습니다. 오늘 영화 한 편이 광풍처럼 흥행하는 지금, 픽션이 아닌 실제 역사 속 광해군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광해군이 태어난 시대의 비극. 1567년 조선의 상황. 광해군이 태어난 건 1575년입니다. 그가 태어나던 그 시대 조선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이 굼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14대 왕선조는 성리학적 명분과 예법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나라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살림 세력은 날마다 정치 싸움에 열을 올렸고 그 싸움의 주제는 대부분 누가 더 옳은 명분을 가졌는가였습니다. 정작 나라 밖은 어땠을까요? 북쪽 만주 벌판에서는 누르하치라는 걸출한 인물이 여진족 부족들을 통합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다음 목표로 조선과 명나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200년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출생과 신분의 비극. 1575년 광해군은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의 소생으로 태어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었지만 왕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적석 구분은 목숨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왕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서자 출신 왕자는 자리를 비켜야 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광해군의 어머니 공빈 김씨가 광해군을 낳은 직후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없이 적자도 아닌 신분으로 그는 궁궐이라는 차가운 세계에서 홀로 자랐습니다. 왕세자 책봉을 둘러싼 갈등. 선조에게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왕비에게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하루빨리 세자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서자들 중에서 세자를 뽑아야 한다면 가장 현명하고 능력 있는 왕자를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보 중 하나가 광해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오랫동안 결정을 미뤘습니다. 왕비가 아들을 낳을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기도 했고
서자를 세자로 세우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도 있었습니다. 이 망설임은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광해군이 서게 됩니다. 임진왜란. 소년이 전장에서 왕이 되다. 1592년 4월 하늘이 무너지다. 광해군이 17살이 되던 해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1592년 4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끄는 일본군 20만 명이 부산에 상륙합니다. 조선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단 20일 만에 한성이 함락됩니다. 선조는 의주로 피란을 갔습니다.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도로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왕이 도망쳤습니다. 그 빈자리에 남은 것은 17살의 광해군이었습니다. 세자 광해군의 분조활동. 1592년 6월 선조는 마침내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적석 구분을 따질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자로 임명된 광해군은 즉각 분조를 이끕니다. 분조란 조정을 둘로 나누어 전쟁을 지휘하는 것입니다. 선조가 의주에서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 광해군은 전쟁이 한창인 조선의 땅에서 직접 의병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광해군의 나이는 고작 17이었습니다. 포탄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장을 직접 누비면서 민심을 다독이고 군량을 모았습니다. 강원도, 함경도, 황해도, 평안도. 그는 7개월 동안 전쟁터를 멈추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의병장들이 세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중 한 장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자 저하께서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저희도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광해군은 말에서 내려 그 장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살아있는 것이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그대들의 이름을 잊지 않겠소. 이 한마디가 쓰러져가는 병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세자의 행렬을 보고 울면서 달려왔고 의병들이 세자를 보고 다시 싸울 용기를 얻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7년 전쟁이 남긴 것. 임진왜란은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7년의 전쟁이었습니다. 조선의 인구 약 3분의 1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전 국토의 경작지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서 광해군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냉혹한 진실이었습니다. 첫째, 명나라는 조선을 위해 참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의 영토 보전을 위해 싸운 것이었습니다. 둘째, 명나라는 이 전쟁으로 국력을 크게 소진했습니다. 이미 쇠락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누르하치의 여진족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17살에 전장에 뛰어들었던 소녀는 이제 25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이미 미래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10년의 기다림과 굴욕. 세자인데 왕이 아니다. 임진왜란 동안 광해군은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는 여전히 세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조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선조에게 광해군은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전쟁 중에 도망친 자신과 달리 세자는 전장에서 민심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은 선조보다 광해군을 더 따랐습니다. 이것이 선조의 마음에 불씨를 심었습니다. 영창대군의 탄생 새로운 위협. 1602년 선조는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임무광후 김씨입니다. 그리고 1606년 선조와 임무광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영창대군입니다. 왕비의 적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광해군의 자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두 파로 나뉩니다. 한쪽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 다른 쪽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와 서인들입니다. 궁궐안은 살벌한 권력 투쟁의 전장이 됩니다. 어느 날 대북파의 영수 이이첨이 광해군에게 주청을 올렸습니다. 저와 영창대군을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소북파가 어린 대군을 앞세워 반역을 꾀할 것이 자명하옵니다. 선수를 치셔야 합니다. 광해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요, 어린아이에게서 무슨 역심이 나오겠소. 더 이상 이 문제를 입에 올리지 마시오. 그러나 이이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광해군도 그 압박을 끝까지 막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1608년 드디어 왕이 되다. 1608년 2월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광해군은 마침내 왕이 됩니다. 34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순간에도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명나라가 광해군의 왕위를 공식 승인 즉 책봉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서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명나라는 무려 3년 동안 광해군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지만 왕이 아닌 상황. 명나라 사신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광해군은 직접 그 사신을 맞이했습니다. 신하들은 허리를 굽혔고 사신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광해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명나라가 나의 왕위를 새해 동안 인정하지 않았소. 그 새해 동안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 아시오. 우리가 저들에게 기대는 한. 우리는 영원히 저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오. 그 말이 이후 그의 모든 외교 정책에 씨앗이 됩니다. 중립외교의 탄생 세상을 읽은 왕. 누르하치의 굴기 새로운 천하의 주인이 온다. 광해군이 즉위하던 1608년 무렵 만주에서는 역사를 바꿀 인물이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 그는 여진족의 흩어진 부족들을 통합하고 1616년 후금을 건국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중심은 명나라였습니다. 조선과 다른 나라들은
명나라를 중심으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변방의 오랑캐라 불리던 여진족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부분의 조선 신하들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랑캐가 날뛰는 것은 잠깐입니다. 결국 대명은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명나라의 편에 서면 됩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만주 벌판을 보시오. 명나라는 이미 기울었소. 여진족은 막을 수 없소. 이 싸움에 섣불리 끼어들었다가는 조선이 먼저 망할 것이오. 신하들은 술렁였습니다. 저와 그 말씀은 옳으나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리면 천하의 의리 없는 나라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신중하게 처신하소서. 광해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안다오. 그래서 신중하게 가야 하는 것이오. 겉으로는 명나라의 요청을 거스르지 않되 실제로는 우리 백성이 피 흘리는 전쟁에 발을 담그지 않을 방도를 찾아야 하오. 광해군의 눈에 보인 것들, 광해군이 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째, 임진왜란에 생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명나라는 엄청난 국력을 소모했고 그것을 광해군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둘째, 치밀한 정보 수집의 결과였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후 국경지대에 정탐꾼을 보내 후금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누르하치의 군사력과 조직력이 명나라를 이미 능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셋째, 명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의 보고였습니다. 명나라 내부 사정이 엉망이라고 했습니다. 관리들은 부패했고 군대는 허약했으며 재정은 파탄지경이었습니다. 광해군이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조선은 지금 서쪽 명나라와 북쪽 후금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어느 쪽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어느 쪽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그것이 조선이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다. 중립외교란 무엇인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명나라에게는 충성스러운 척하고 후금에게는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조선 신하들의 대부분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명나라와 오랑캐 사이에서 중립이라는 개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강경파 신하들은 매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후금은 오랑캐입니다. 오랑캐와 중립을 논하는 것 자체가 조선의 수치입니다. 명나라의 군신 관계를 저버리시려 하십니까? 광해군은 그 상소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붓을 들어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분이 밥을 먹여주는가, 명분이 백성을 살리는가, 나는 옳은 소리를 하다가 나라를 잃는 왕이 되고 싶지 않소? 광해군은 그 압박 속에서 홀로 싸웠습니다. 사르후 전투와 강옥립의 밀명, 1619년 사르후 전투 역사의 분기점, 1619년 3월. 이 전투 하나가 동아시아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명나라는 빠르게 성장하는 후금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대적인 공격을 결정하고 조선에도 출병을 요청했습니다. 명나라의 요청은 사실상 명령이었습니다. 500년 조공관계 임진왜란 때 도움을 준 은혜 제조지은이라는 말로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은 조선 조정에 들어서자마자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황제 폐하께서 조선의 군대를 요청하신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살려준 제조지은을 기억하는가?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가 되었다. 조선 조정은 달아올랐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명나라를 도와야 합니다. 의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즉각 군대를 파병하소서. 광해군은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강옥립에게 내려진 밀명. 광해군은 출병에 동의했습니다. 강옥립을 도원수로 삼아 조선군 1만 3천 명을 파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출병 전날 밤, 광해군은 강옥립을 단둘이 은밀하게 불러들였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진 편전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은 강옥립을 앉히고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홍립아, 내가 지금 그대에게 두 가지 명을 내린다. 하나는 조정이 아는 명이고 하나는 그대와 나만 아는 명이다. 강옥립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숨을 죽였습니다. 조정의 명은 이것이다. 명나라 군대와 함께 후금을 쳐라 하지만 나의 밀명은 이것이다. 전황을 냉정하게 살피고 명나라 군이 패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무리하게 싸우지 말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항복을 해도 좋다. 강옥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하 그리하다가 명나라에 알려지면 조선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사옵니다. 광해군은 눈을 들어 강옥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생각해 보시오. 명나라가 지면 그 전쟁에서 우리 조선군이 죽어가며 명나라 편에 섰다는 것을 후금이 알면 다음은 조선 차례요. 나는 조선의 군사가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의미 없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소. 강옥립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친히 목숨을 걸고 이 밀명을 지키겠습니다. 광해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옥립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가 훗날 역적으로 불릴 수도 있어. 그것을 알고도 가겠소. 하지만 역사는 반드시 그대의 이름을 다시 부를 것이오. 그 날을 믿고 가시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독대였습니다. 전투의 결과 광해군의 예언이 현실이 되다. 사르후 전투에서 명나라군은 대패합니다. 10만 대군이 후금의 군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 이후 명나라는 전략적 주도권을 후금에게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강옥립은 전세가 기울자 후금에 항복합니다. 조선군 1만 3천 명 중 많은 수가 포로가 됩니다. 조선 조정은 분노했습니다. 신하들 강옥립이 나라를 팔았다. 역적을 처형하라 조선의 수치다. 하지만 그 결과로 후금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거두었습니다. 강옥립은
포로로 억류되어 있으면서 조선과 후금 사이에 비공식 연락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광해군의 계산대로 조선은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평가 실용인가 배신인가? 오늘날 역사가들은 광해군의 이 판단을 어떻게 볼까요? 긍정적 평가 실제로 광해군의 예언은 맞았습니다. 후금은 1636년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것이 병자호란입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계속됐다면 병자호란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정적 평가 그러나 외교는 신뢰가 기반입니다. 겉으로는 명나라에 충성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했다는 것은 이중외교입니다. 이것이 결국 국내 정치에서 광해군의 도덕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올바른 명분을 따르다 나라를 망하게 한 자와 살아남기 위해 더러운 방법을 쓴 자, 누가 더 위대한가? 이 질문은 지금도 답이 없습니다. 광해군의 내치, 빛과 그림자, 광해군의 빛, 전후 복구와 개혁 정치. 광해군은 외교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치에서도 뚜렷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대동법 시행 시도. 대동법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제 개혁 중 하나입니다. 이전까지 농민들은 지방 특산물로 세금을 냈습니다. 이것을 공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납 제도는 극심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특산물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중간 상인들이 농민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광해군은 이 폐단을 없애기 위해 쌀로 통일하여 세금을 내게 하는 대동법을 경기도에 먼저 시범 시행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동의보감 편찬. 광해군 시대의 가장 빛나는 문화적 업적은 동의보감의 완성입니다. 허준이 총 25권으로 완성한 이 의학서는 조선의 모든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그 가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광해군의 그림자 권력의 어두운 면. 그러나 광해군의 통치에는 짙은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무리한 궁궐 공사. 광해군은 인경궁, 경덕궁 등 여러 궁궐을 동시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풍수지리 논리로 왕기가 있는 터를 찾아 궁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의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전쟁 직후에 피폐한 민생을 생각하면 이 공사는 명백한 실정이었습니다. 공포 정치와 옥사. 광해군 시대에는 여러 차례 대규모 정치 숙청이 있었습니다. 임해군 사사 김직재 옥사 등 여러 사건에서 많은 선비들이 죽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권력을 잡은 대북파는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고 광해군은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폐모살제 광해군의 가장 큰 죄. 광해군의 가장 큰 정치적 실수. 광해군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은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폐모살제였습니다. 어머니를 폐위하고 동생을 죽인 것. 이것이 유교윤리를 최고 가치로 삼는 조선에서 광해군을 용납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
1614년 광해군의 이복 동생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당시 나이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영창대군은 강화도에서 죽습니다. 공식 사인은 병사였지만 방 안에 불을 피워 열기로 질식시켜 죽였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8살 아이의 죽음. 조선 백성들의 마음에 광해군에 대한 증오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임목 대비 패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 1618년 광해군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선조의 왕비이자 자신의 계모인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합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폐위하여 서궁이라 낮춰 부르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의 어머니인 대비를 폐위한다는 것은 유교 윤리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조선 팔도에 퍼졌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 어미를 버리는 왕은 왕이 아니다. 그런 왕을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이 결국 광해군을 무너뜨리는 칼이 됩니다. 인조 반정 명분인가 권력 투쟁인가. 1623년 3월 12일 운명의 밤. 1623년 3월 12일 밤. 능양군과 서인 세력은 군대를 이끌고 창덕궁으로 향합니다. 반정 세력의 군대가 한성을 장악하는 데는 하룻밤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궁녀의 옷으로 변장하고 달아나다 잡혔습니다. 15년 동안 조선을 다스리던 왕이 하룻밤에 폐위된 것입니다. 인조 반정의 명분과 이면. 반정 세력이 내세운 명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폐모살제 어미를 폐위하고 동생을 죽인 폐륜. 둘째, 중리배교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배신. 셋째, 무리한 궁궐 공사와 가혹한 세금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폭정. 하지만 역사가들은 이 반정의 이면을 더 들여다봅니다. 인조 반정을 이끈 세력은 서인이었습니다. 광해군 치세에서 서인들은 대북파에 밀려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가장 냉혹한 아이러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집권한 인조와 서인은 친명배금 정책을 폈습니다. 광해군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바로 그 결과가 현실이 됩니다. 1627년 정묘호란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광해군은 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는 왕이나 종이 아닌 군이 붙었습니다. 에필로그 제주도의 노인 역사의 재판. 유배지의 광해군. 반정 이후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주도로 옮겨집니다.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이 이제 제주도의 작은 초가집에서 살아갑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했고 결국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주도의 광해군은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광해군 내가 옳았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무슨 소용인가. 결국 백성들이 또다시 죽어나갔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원망도 복수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광해군의 죽음.
광해군은 1641년 제주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67살. 왕에서 쫓겨난 지 18년 만에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왕의 묘답지 않게 초라하고 작은 묘입니다. 왕릉이 아닌 그냥 묘입니다. 역사의 재판. 오늘날 역사가들과 시민들은 광해군을 다시 봅니다. 그는 폭군이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폐모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리한 공사로 백성을 고통스럽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선각자였을까요? 중립외교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그의 외교 노선이 계속됐다면 병자호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많은 역사가들이 동의합니다. 광해군은 복잡한 인간입니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권력 유지를 위해 잔인한 선택을 한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지만 자기 가족을 지키지 못한 아이러니한 인물이었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광해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올바른 명분을 따르다 나라를 망하게 한 자와 더러운 방법으로 나라를 살린 자, 누가 더 위대한가? 광해군은 그 질문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대답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시대를 앞서간 왕인가, 명분에 밀린 패배자인가?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광해군 과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인조 반정 이후의 조선 그리고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